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전체입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양이 아빠. 네네. 양꽁이 아빠 오셨고. 네. 그리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나? 다음 주에 놀 건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정상근 기자님은 네. 3주 빠졌는데도 뭐 그냥 지난주에도 빠진 것 같아요. 워낙 자리가 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는데 자리가 크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냥 개소리입니다. 네, 개소리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언론계의 이모저모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성찰할 거리, 고찰할 거리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하고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아페 비누입니다. 여러분. 아, 디아페 비누. 디아페 비누는 말이죠. 정말 머리를 감아야 제격인데 네. 제가 이제 구로 보건소로부터 요주의 직장으로 그렇죠. 여기. 네. 여기서는 안 된다. 음. 국물 없는 기자회가 가장 건전한 프로다. 음. 그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아, 야, 네, 그렇군요. 국물이 없으니까. 아, 네. 네. 국물을 보건소로부터. 통해 여러 사람이 그 한 냄비에다가 국물을 넣고 계속 떠다 먹다 보면은 바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물 없는 기자회 아주 바람직한 이름이다. 야,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보건소까지 주목하는 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네. 코로나19 시대에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디아페 비누로 저희가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네. 이 국물을 저게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우리 음. 스태프들이 밖에서 다 드세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좀 덜어드리겠다 싶어서 저희가 디아페 코로나만 돌아서 다행입니다. 상상했어. 열 분이나 그 아주 끔찍한 저녁이 돋보네요. 네. 10분이 가셨어요. 10분. 오늘 꿈에 나오겠다. 네, 어우. 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머리를 감지 못하고 네네. 하고 싶어도 못 감아요. 자, 최근에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광고라서 구입해서 써봐야겠다 하다가 한편으로는 비누가 뭐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구입해서 써보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쓰자마자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세수도 샴푸 대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 보니까 전두환 씨입니다. 아, 농담입니다. 네. 별채가 날아가기 위해 네. 이런 어떤 영역의 구분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한테는 샴푸와 비누가 일체화된 그런 비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죠. 네. 디아페 비누만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본부장님이 네. 코로나19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네. 탈모랍니다. 저도 요새 머리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나 지금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런. 하려고 했는데 네. 머리가 좀 정상근 선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예. 네. 네. 뭐또 이제 회복되는 날이 오겠죠. 아, 예. 국물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디아페 비누를 감아줘야 됩니다. 예. 저 말고도 아이들 목욕할 때도 써야겠어요. 이 좋은 걸 이제야 만났다니. 그리고 함께 넣어주신 쩌날리즘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디아페 비누에서 쩌날리즘을 또 함께 해서 배달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김용민닷컴 제품 무조건 믿고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가 김용민닷컴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고요. 또 가장 싸게 여러분들께 공급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머리가 풍성하게 올라온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디아페 비누를 쓰고 있는 것이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쓰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예. 네네. 이거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네. 검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구치소 문턱을 너무 넘는데. 벽을 타고 있어 지금. 네. 그래요. 사과할 건 해야죠. 아, 네. 네. 디아페 비누의 특징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발효 숙성시켰어요. 네네. 예, 그래서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그리고 환절기에 정말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꽤 있습니다. 아토피의 경우도 그러하겠죠. 날 추워지면 특히 가려움이 심해져서 자꾸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께 이거 디아페 비누만한 선물이 없어요. 네. 예.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박스를 구매하시면 요게 3개 들어있는 게 한 박스예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이거 6개를 구매하시면은 낱개 1개를 더. 오. 3박스를 구매하시면 3박스면은 9개, 네네. 낱개 2개를 더 드립니다. 네, 그래요.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 디아페 비누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이제 다다음 주면은 설날이네요. 아, 그렇죠. 설날에 뭐 하세요? 설날에는 일단 차례를 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뭐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려간다거나 부모님이 올라오실 상황은 그렇죠. 뭐 못 되는 코로나 것 때는 같고. 뭐 움직이지 않는 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명절 쇠기죠. 그래요. 우리 정성근 기자님은 명절 계획. 저도 뭐 일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은 뭐 그날 또 생방송하는 데가 있습니까? 생방송하는 데가 있죠. 예. 아마 네. 있을 겁니다. 예. 그 생방송을 하기로 한 제작진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의도는 제가 형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이 형은 명절 때마다 방송을 하는가 예전에. 아니 나는 명절 때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 그랬었나요? 이 주의고 휴가 때도 좀 쉬게 해달라. 이 이즘이었어요. 아, 네네. 저는 직접 제작진으로부터 여러 제작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아니 왜 명절 때 생방송을 하느냐? 왜 하느냐? 네, 집에 있기 싫어서. 그렇죠. 네. 그렇지. 집에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또 명절 스트레스를 받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네. 또 명절 과로를 또 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작가님들이 앞다퉈 나오는 특히 작가님들이 예. 생방송을 선호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참. 그래도 회사 나오면은 나오기가 좋잖아요. 차대기도 쉽고 또 뭐 그렇죠. 명절에 아, 도로 네. 사정 좋고 또 막히지도 않고. 나와서 뭐 무슨 뭐 섭외하지도 않고 뭐 대개 또 음악으로 좀 때우기도 하고 또 교통 연결하기도 하고 특별 방송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조용하고 좋습니다. 요즘엔 근데 그 교통 특별 생방송 같은 걸 안 합니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교통 방송을 듣고 길을 찾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내비 켜고 가는 게 또 요즘 네. 또 휴대전화하고 연동된 내비는 맞아요. 네. 가장 빠른 교통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정확하더라고요, 진짜. 게다가 또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이 이제 안 가는 쪽으로 좀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송사들이 그 와중에 또 이제 도로 사정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고. 예. 네, 그렇게 하긴 제가 하더라고요. 명절 때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예전에 제가 TBS의 추석 교통생방송 4회도 보고 네네. 또 CBS 주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기 명절 때니까 교통 정보를 전해 주려고 봤더니 와 세상에 그 왜 ex.co.kr 네. 한국도로공사 예예예. 보니까 전 구간 막힘없이 교통 원활. 네. 이거 무슨 뭐 방송을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뻥뻥 뚫리는 거야. 네. 명절 때. 음. 그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에 꽉꽉 막혀가지고 정말 전국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 생방송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또 고향 찾는 분들이 또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고향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은 이제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말하자면은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상경해가지고 역에 타잡고 근데 고향에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귀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은 참 그때는 굉장히 적막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서울에서 청주 부모님 내려갈 때 정말 역대급으로 한번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적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음. 7시간 반이 걸린 적이 아. 있습니다. 음. 서울에서 청주 가는데 음. 7시간 반이 걸린 적이 있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부고속도로로 빠졌거든요. 경부가 네. 너무 막히니까 그렇지. 중부 쪽으로 빠지려고 해가지고 이제
용인 그쪽 휴게소로 가려고 근데 너무 막히니까 용인 휴게소를 들어가려고 빠졌는데 용인 휴게소 들어가는데 파킹하는데 1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그때 별광경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차가 들어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가지고요. 네. 애를 안고 뛰더라고 화장실. 뭐 그런 화장실 광경부터 참 난리였습니다. 난리. 아니, 요즘에는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내부 순환도로에서 한 3시간 동안 있었던 분도 계세요. 막 서울이 더 막혀요. 예, 서울이 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향 내려가는 길에 귀향 뭐 귀경 생방송은 이제 정말 박물관에나 갈 그런 방송 포맷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교통방송 명절 때 잠깐 작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MC가 서수남 배현정 씨였고 내가 섭외했어. 아, 트로트 가수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가 가는 겁니다. 네. 버스 안에 스튜디오가 있는 것이고 밖에다가 마이크 놓고 막 이제 시민들이 귀향하는 시민들이 마이크 잡고 방송하는 재밌네요.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뭐 했었냐면은 기억이 납니다. 서수남 씨가 동물농장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당장 속에는 암탉이 그러면은 네.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어, 암탉 소리를 내고 네네. 문간 옆에는 고양이 뭐 이러면 고양이 고양이 소리 소리 내고. 가장 잘 낸 사람한테 선물 준다. 진짜 옛날에 그 기경 방송, 뭐 기성 방송 하면은 아주 그냥 차가 움직이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예전에 또 케이트 앞에서 짝 써가지고. 교통생방송도 그랬었어요. KBS하고 MBC가 공동으로 방송한 적도 있었고 TBS하고 MBC하고 공동 방송을 하기도 했고 공동 방송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에 PD가 섞여가지고 작가가 섞여서 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MBC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TBS가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요. 명절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 네. 이제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박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닥꼬꼬꼬꼬. 네, 김용민이가 이래봬도 90년대 이후로 이 한국 방송계의 역사와 흐름과 맥과 인물들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아마 미디어 비평계에 있어서는 김용민만한 이렇게 또 뒷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당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두 분은 저하고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또한 지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정현주 KBS 사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 네. 합니다.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셔서 정현주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것이다. 네네. 이 한상혁을 몰아낸다. 제대로 된 분이 찐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두 기구는 달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약간 민간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TV조선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라든가 네. 이런 해당 방송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혹은 선정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제 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에 지금 4기거든요. 네. 이제 4기의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허민숙 부위원장이 사실 실무선에서 대빵이었는데 네. 그래요. 김용민이가 자주 거론하는 모 종교 방송의 최고 책임자급 되는 분이 마녀라고 불렀다. 누구를? 예? 허민숙 부위원장. 마녀라고요? 자기들한테 불이익 줬다고. 아니 네. 허민숙 부위원장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방송에서 거짓말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불이익 줬다고 마녀 취급을 하는 말도 안 되는 하여간 네 좋습니다. 네.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내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곧 발표를 할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정현주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 때 아이고 참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두말해서 뭐합니까? 예. 아주 인간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네. MB한테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 KBS 노조, 그렇죠. KBS 노조로부터 그렇게
그렇게 아주 뭐 정말 KBS 입구에 그 만장에 적힌 걸 보면은 참 진짜 이게 인간의 어떤 얼굴로 하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아주 인격 모욕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 만장이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솔직히 좀 그때 KBS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 말에서 약간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KBS 노동조합이 있고요.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KBS 노동조합은 굉장히 좀 그때 얘기한 성명서에 거의 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 또 그런 KBS 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또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성명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KBS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네.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노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우다는 아주 정말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소련의 그 관제 언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현주 전 사장을 이런 식으로 뭐 성명을 내는 거는 뭐 자유인데요.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는 거는 과거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그 정현주 전 사장이 굉장히 고난을 받을 때 KBS 노동조합이 취했던 스탠스랑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제 제1노조에서 제2노조로 주저앉아가지고 네. KBS 노동조합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뭐 하여간 그게 영향력도 없고 실제적인 어떤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기 온갖 풍상을 다 겪으신 정현주 사장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가 또 매체에서 받아쳤습니까? 열심히 써주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뭐 정현주 전 KBS 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전 충분히 해내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김용민 PD가 이제 정상훈 선수가 없을 때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했거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도 추천을 하고. 그렇지.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중도 사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네. 저 누구야? 목포 MBC 전 사장인 이장석 전 사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김재철 전 MBC 사장 재임 시기인 2010년 MBC 보도국장으로 재직을 했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때 당시 현업 언론인 특히 MBC 구성원들로부터 적폐 언론인으로 분류가 됐던 인물인데 그렇지. 이런 인물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 뭐 두 사람의 인연을 살펴보면 대전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막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했는데 거기에 박병석 의장이 화를 퍼럭 내고 항의하러 이장석 선임을 번복하라고 찾아오려는 여당 의원들 만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돌대요. 그래요? 예. 아이고 그 양반은 뭐 이장석 전 보도국장이 꽤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화를 낼 정도까지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의지가 있으셨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고 또 이해가 안 됐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강성규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KBS 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 그 뭐 이름만 잠깐 거론됐다가 말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거론이 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성규 전 KBS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을 했고요. 네. 이때 뭐 9시 뉴스를 망쳤던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내부에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추천 인물로 거론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6대 3의 구조죠. 6대 3입니다. 6대 3. 네네. 여당 6, 야당 3인데 벌써 강선규, 이장석 이 두 사람이 저쪽 편에서 잘 나갔잖아요. 네. 그동안. 그러면 민주당 진영 6에서 불이 빠지면 4명이고
저희 셋에서 둘 더하지면 5, 4대 5거든요. 4대 5. 그러니까 여당은 4, 야당은 5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당이 6을 막지 않았고 전업 언론인들이 반대 목소리 내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을 안 했다면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 박병석 형님 BBS 네. BBS 형님이 너무 좀 상황을 안이하게 보셨고 그리고 야 그게 뭐가 있니? 네. 야 죽으면 다 똑같이 흙이 되는데 무슨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 야 내가 후배니까 믿어. 후배가 너무 까불면 내가 개입할 테니까. 그러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분을 진짜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야 몫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그 박병석 의장, BBS 형님한테는 뭐 이렇게 서로 다 똑같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어떤 자리가 났으니까 네. 챙겨주려는 정말 그런 나이브한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그게 TV조선, 채널A 등의 이런 편파, 불공정 방송 이 방송을 감독하고 그 감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징계를 때리고 징계가 누적되면은 제어가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 방송국 문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2명 저쪽 편을 갖다 붙여가지고 6대 3을 4대 5로 바꾼다? 그럼 앞으로 TV조선, 채널A 그냥 뭐 만만세 할 수 있게 지금 해준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짜 중요한 게 재보선이 있죠? 네. 그렇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대선. 진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의아했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어디 가게집 갔는데 TV조선을 켜놓고 계시더라고. 네. 어떤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대학 교수 하시나 싶은데 하여튼 뭐 어느 대학교의 외래 교수예요. 외래 교수. 이게 시간 강사 같은 직급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 교수가 뭐 피를 토하시는 거야. 유시민을 막 비난하는데 뭐 유시민이가 무슨 이 정권에서 이런 최고의 권력을 누릴 사람이냐. 아니 말이야 그 유시민이가 뭐 공직을 맡았냐 뭐 했냐. 아니 공직을 맡으면 문제지만 공직을 안 맡은 게 왜 문제가 되죠? 그 양반 막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양반 유시민 공격하다가 유시민보다 먼저 가겠다. 유시민보다 먼저 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흥분을 열을 올려. 너무 흥분하셨었는데 봤더니 우리 아시는 분 말씀이 조선일보 출신이래요. 그 TV조선에서 잘 보기 힘든 패널이 나와서 막 현 정부를 욕한다 그러면은 조선일보 전직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절대 조선일보 전직을 자막에 절대는 아니고 하여튼 뭐 잘 달지 않더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두 사람은 사실상 지금 추천이 엔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단 정민영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누구시지?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요. 민원연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민영 변호사. 뭐 좋네. 예. 그 정도. 를 일단 추천을 했고 예. 아직 나머지 그 위원들 추천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원들이 어떻게 추천이 되는가를 좀 봐야 제가 봤을 때 정현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원회가 네.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김용민 일조 한번 세워주시면 정현주 사장님 네. 잘 모시고 네. 그래 저기 저 야당 3명 잘 컨트롤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야당 사람들이 저 무서워해요. 당연하죠. 정말 무서워. 네. 예. 뭘 가장 무서워합니까? 네? 이 새끼 어디로 튈지 모르고 본대 자체가 무서운 거야.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김용민 PD가 내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 3명 중에 내가 아는 이름은 이상휘, 네. 이명박 때 청와대 춘추관장 지낸 이런 사람인데 듣기로는 이 3명이 정말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칼들이라고. 제가 그래서 예.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현주 방통심의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원회가 정현주 전 사장은 잘할 거라고 뭐 전혀 의심을 안 합니다.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 추천 위원들이 아직 픽스가 안 된 데다가 국민의힘 야당 추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방심위원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네. 아까 얘기한 이상희 세명대 교수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춘추관 관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 지역구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친박계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동작구 갑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기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사실상의 정치인입니다. 제가 좀 불만인 것 중에 하나는 정현주 전 KBS 사장에 대해서 상당수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막 국민의힘에서 정파적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저는 폄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정치인을 추천을 한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정치인을 추천한 정치인을 추천을 했어요. 지금 네. 이상이 지금 세명대 교수지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 분류를 해도 아, 정치인이야, 정치인.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추천해놓고서는 지금 언론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우석 씨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민자당 공채 4기 출신이고요. 그래요.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97년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해창입니다. 정무 공무 보좌역으로. 인무능하고 부패한. 말씀하시죠, 예. 네.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TV 라디오 등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6년부터. 네, 네. 2019년 8월부터는 데일리 안에 기고를 또 했습니다. 예.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쪽 땅. 예. 네. 강승규 전 의원에 밀려서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황교안 대표 보좌 역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상근 특별보좌역을 아니, 상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왜 정현주 내정자를 비난합니까? 그렇죠. 정현주 내정자가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아니 그 양반이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KBS 사장으로 선출될 때 예. 청와대가 찍은 게 아니고요. 예.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해서 올린 추천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 무슨 계속 뭐 노무현 인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도 KBS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셨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 이제 정현주 사장이 2003년에 이제 KBS 사장이 됐잖아요. 4년 지나서 2007년에 새 사장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쟁자인 이 사람이 청와대 쪽 인사를 만나가지고 정현주 현 사장으로는 이게 노조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 내가 노조를 통제해서 임기 후반기 노무현 대통령을 돕겠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사장이 됐죠. 나중에 KBS 사장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캠프의 공식 특보로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정현주 사장이 연임할 때요. 그 사람이 열심히 그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 만나고 이랬을 때 네. 이사회 표결했잖아요. 정현주 전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표 차로 이겨가지고 연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예. 네. KBS 이사들이 상당 부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진짜로 한 표 차로 됐다는 제가 KBS 출입했었거든요. 그 사람 노무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자신이 KBS 노조를 잘 장악해서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놀랐어요. 심지어 민주당에 속하신 KBS 출신들도 그 사람이 KBS 사장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박병석 의장이 지금 추천하는 거 봐요. 저는 충분히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정당에서 추천에 손을 떼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죠. 그 언론계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언론계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야, 여야가 어딨니? 죽으면 다 똑같이 흙이 되는데 다 366이야. 딱 한번 두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친척이고 그래. 왜 뭐 그걸 무슨 뭐 진보 보수 나누고 그러니까 그게 참 유치하게 그 선수들끼리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 개혁성을 기대한다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저는 정현주 내정자가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출신 신문인 동아일보로부터 맹비난과 맞아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우리 정현주 내정자는 훌륭한 분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동아일보가 공격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뭐냐면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이게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는 거예요. 이 의심은 여러분 합리적일 겁니다. 김용민이가 괜히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김우석 지금 얘기 거론되고 있죠. 네. 두 사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예. 지금 야당 추천으로 방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아마 연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변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창립 멤버고요. 박근혜 씨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했지만 탈퇴를 했고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치인이에요. 변호사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 분류를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세 사람이 정말 좋은 의미의 전투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전투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그에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전투력이라든가 네. 내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정현주 지금 내정자라 하더라도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컨트롤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누구를 뭐 사쿠라라고 하고 누구를 뭐 진짜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저쪽 진영이 이 정권 망하라고 지금 구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 시민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바꿨고 그렇게 해서 다수표를 얻어서 당선된 촛불 정부가 망하라고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놈이면 어떠하리 저놈이면 어떠하리 이게 우리 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단히 만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야 이명박 시대든 노무현 시대든 무슨 차이가 있니? 다 똑같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도. 그래서 그런 아니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 위에 섰기 때문에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 시대 MBC를 망쳤던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단지 BBS 형님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구조의 그렇지. 문제고. 예. 그래서 지금 추천 방식 바꿔야 됩니다. 네. 저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고 네. 좀 뜻 있는 시민 단체, 특히 언론 시민 단체의 그런 의견도 듣고 이런저런 또 언론 시민 단체가 권력화가 되면은 좀 심각하다고. 나는 여당에서 국민 투표할 수 없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 딱 등록을 시켜가지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는 거고 또 KBS 사장이 되는 거고 MBC 사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뭐 투표소 나와서 투표하지 말고 요게 있는데 이걸로 실명 인증된 사람이 의견 내면은 그게 반영되도록 왜 못해요? 의지의 문제지. 뭐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야가 그 얘기가 진입장벽을 확 낮춰버리고요. 그 소수의 인원들 이사 위원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춰버리고 인원을 대폭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자체로도 물론 문제점과 한계는 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상황은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김용민 이사장은 어떻게 한번 도전? 뭔 도전이 누가 나를 추천합니까? 얼마 가능하지 않은 얘기. 가능하지 않은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너스레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래요? 폼 잡지. 정상근과 내가 왜 이런 방송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방송? 아니 이런 방송이 어때서?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시면 제가 아니. 운전하겠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가 어때서? 네, 그래요. 일단은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은 폼을 잡아야 됩니다. 폼을 잡고 네. 뭐가 있는 척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이 욕설이나 섞어가면 만인의 껌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있는 것처럼. 저하고 정상근 선수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추천하고 뭐 될까요? 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지. 자꾸 자신감을. 저기 익명으로 추천해요. 아, 저희 이름 드러나지 않게. 그러네. 우리가 추천하면 사람 수. 약간 무장군 우리가 추천한 걸로 알 수 예. 있겠다. 아 근데 네. 저는 좀 뭐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약간 좀 너무 이제 나이 많은 그 사람 맞아요. 꼰대심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방심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접수를 받아서 그렇지.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거예요. 방심위원을 한 6,000명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추천 말고 네. 투표로 해야지 투표. 그래서 국민들이 합당한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이 50명에서 100명 최소 예. 이 사이에서 해야 돼요. 아 그렇게 그 국회처럼. 그럼요. 아이고 그래 월급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이제 네. 거마비 정도는 줘야지. 예. 거마비 정도. 아이 거마비 할 것도 없어 저기 뭐. 그냥 뭐 온라인으로 그냥 보고 지가 하고 하면 되니까. 싶어서 그러네. 한다고 돈을 왜 줘? 네. 예, 돈을 뭐 거마비 뭐 한 올 때 한 2, 3만 원 정도 주고. 그렇죠. 예비군 훈련 받습니까? 아니 그렇지. 그래야 의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 그래. 간다고. 하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예. 또 다음 이야기 또 뭐 해볼까요? 여기 조금 긴데 일단 정상근 선수 할까요? 아 길어요? 뭔데? 아니 저기 한동훈과 어. 관련된 언론 보도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아 예예.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하시죠. 네, 간단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상황 판단은 네. 어떤 판단이냐면은 예예. 검찰과 기성 언론이 약간 여론을 움직여서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의 무혐의 결재를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요즘 나와요. 주말을 거치면서. 네.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게 지금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지. 근데 포렌식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무혐의 결론을 내리라고 수사팀이 이렇게 지검장을 상대로 압박을 할까? 그러면 수사팀은 어떤 결론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들이 추가 취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 기사는 없고요. 단지 지금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뭐 이렇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혼자 검찰에서 마치 고립이 된 것처럼 다른 수사팀이라든가 검사는 다 지금 한동훈 검사는 무혐의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뻗팅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은 실제로 상당수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내부 분위기가 그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사건의 종결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떤 그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먼저 하고 나서 수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소수긴 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혼자서 그냥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다.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는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네. 네, 직무유기인데 그걸 또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버팅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이런 정보가 나오고 어디서 기자들이 이런 거를 열심히 받았을까? 다시 한번 검찰 내부의 일부 검사들하고 그리고 일부 검찰 출입 기자단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강하게 이런 보도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 저 김태현 기자가 팩트 체크한 게 있어요. 네. 아주경제. 일단 친윤석열 검사들이 포렌식 하지 말고 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그냥 종결하자. 종결하자는 말은 한동훈 무혐의, 무혐의 끝내자.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내자는 건데 그러면서 여론전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 언론들, 그 친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성윤이 뭐 부조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언플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저 포렌식 하지도 않고 증거물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건 어불성설인 거지. 네. 그냥 미제 사건, 도무지 아무런 어떤 이 사건의 간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섰을 때 그럴 때 이제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증거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김태형 기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무상 관련된 일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 덮으려고 할까?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포렌식이 될 경우 그 비밀번호가 파악이 돼서 포렌식이 됐을 경우 드러날 거리들이 두려워서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있기에 저렇게 발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씨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특히 언론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조를 맞추는 걸 보니까 네. 아 이게 뭐 친검 기자들이 한동훈한테 뭐 이렇게 부조리하게 뭔가 도움받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소스를 받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론을 한동훈이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기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방향을 제시해 준 내용 드러났을 경우 더 큰, 더 무거운 검언유착의 사례들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단체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국 기성 언론이 너무 검찰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블랙박스 영상 원래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 나중에 확인하고도 안 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경찰한테 지금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네. 포렌식 해가지고 영상 복원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거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동훈 쪽으로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이 포커스가 요렇게 딱 올라오면 그렇지. 상당수 기성 언론의 문제 제기가 수그러듭니다. 포렌식도 안 했는데 왜 포렌식도 안 하고 무혐의 종질 처리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이거 완전히 검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사건을 그냥 덮어줄 수 없지. 미쳤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세상이 다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엎어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검찰. 나 이거 보면서 검찰이 진실? 야 진실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진실? 야 그게 안 바뀔 수 있는 불변의 그런 가치인 줄 알아? 우리 만들기 나름이야. 없앨 수도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 썼어요. 이래가지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딱 지금 검찰이 원하는 사설을 딱 썼어요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는 지금 검언유착의 당사자로서 정말 똥줄이 탄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 어디 가서 기자명함 파고 다니고 기자명함 돌리고 이런 현실이 너무 필요해요. 아이고 앞으로는 좀 그래서 정말 기자 면허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자 면허 시험. 그래서 필기, 네, 실기. 예, 그리고 또 저기 코스, 주행. 예. 몇 점을 안 넘으면은 언론사 고시를 아예 못 보게. 그렇지. 우리도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필기에서 100점 맞으면 이렇게 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라운 출판사로 하여금 이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딸딸 외우면 다 100점 받을 거예요. 그래요. 별놈이다. 기자 완장 차고 다니면서 참 어떻게 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 쇼크한 이슈를 가져왔다면서요. 쇼크.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은퇴. 그래요. 네. 요새 좀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론들의 이 생계 문제가 많은 분들의 입김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국물 없는 기자에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뉴스 관련 콘텐츠를 하는 저희도 요새 신문도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신문도 안 보고 포털에 뭐가 또 게시가 되는가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어떤 조사는 46%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아니 지금 모든 언론이 한겨레 경향이 봐줍니까? 어디? 아니, 모든 언론이 망하라고 구술을 하고 있는 판인데 역대 최고 지지율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언론 데스크들 또 언론 기자들 정말 심각한 존재의 의미 그걸 좀 고민할 상황이 온 게 아닌가.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어도 민심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 그걸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대깨문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불신을 받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개소리를 떠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로 많이들 오시잖아요. 유튜브로 왜 오겠어요? 기성 언론은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성 언론들도 유튜브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성 언론들이 불신받고 있는 현실. 결국엔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삼성이 밀어주는 그런 광고로 해서 연명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종이신문 보고 하루에 10분 이상 1시간 넘게
열심히 읽어요. 네.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또 한번 코미디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욕심 걸어간다는 뭐 우리 그런 것도 같은 있었고. 사람들만 보는 거야. 이런 레거시 미디어를.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웃길 뿐이지.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과거 시절에서 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악선전만 하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 최근에. 예. 네, 그래서 신문사람이 뭐 죽어간다는데 사실 뭐 보기에는 망하는 신문사가 없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시는데 네. 삼성 때문이지 삼성.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언론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 줄긴 줄었습니다. 신문사 수가 뭐 언론사 수가 이제 줄기는 했고 또 신문산업 종사자 그러니까 기자를 포함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일하는 분들 수도 많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긴 했고 또 매출액은 조금 늘긴 했는데 뭐 물가지수니 뭐니 감안하면 또 그것도 좀 많이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은 이제 지상파도 이제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미 한 2018년인가 17년 때부터 종편을 비롯한 이제 PP 그러니까 그 방송사업자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TVN도 그렇고 엠넷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광고 수주 전체액이 지상파 방송사의 1000밑도 안 됐는데 넘어섰습니다. 이제 3년 전부터 그래요. 넘어서서 그런 상황이고 또 지상파의 영업이익률도 2018년부터 곤두박질 쳐서 지금 끄덕이고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상황을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상파가 이제 부진에 허덕이게 된 게 꼭 이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하고 지상파가 너무 규제 비대칭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종편은 막 이것저것 특혜도 다 주는데 지상파는 너무 이제 묶어놓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죠. 네네네. 대표적으로 뭐 종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송 발전 기금이라고 방송사들은 다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그치. 면제를 받았었고. 아, 이거 방송 발전 기금 그거 굉장히 세요. 네, 꽤 많이 돼요. 지상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MB가 면제를 해줬어요. 네, 면제도 예. 했었고 그리고 영업을 지상파 같은 경우에 이제 랩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 대행사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지상파들로 들어오는 광고를 그 랩사에서 다 받아서 지상파에 일부 나눠주고 이 지역 방송이나 좀 이제 소규모 방송사들에게도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상파 영향력에 비해서 광고료를 그만큼 받지 못했었는데 종편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그 광고를 하게 놔뒀었죠. 그래서 이게 종합 편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랑 똑같은데 너무 차별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뭐 이번에 방통위가 몇 가지 이제 지상파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름이 이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지상파에게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에 이제 광고주 명칭을 쓸 수 있게 한 거죠. 아, 프로그램 이름이?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2020 뭐 한국 타이어 프로야구 막 이런 건 하는데. 아, 그렇지. 프로야구 이름을. 네. 근데 앞으로는 갤럭시 21 놀면 뭐하니. 호식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함께하는 펜트하우스 막 이런. 그렇죠. 예전에 1960년대 MBC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진출해가지고 서울문화방송을 이제 할 때. 네. 60년대 중반이었는데 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유공쇼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유공쇼예요. 6060. 네, 유공 SK, SK 에너지. 그래서 어느 그 서울시내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하는 거죠. 유공 협찬 받아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은 무슨 예식장에서 공개 방송을 하느냐. 지역에 가보면 지역 방송들이 라디오 방송이 예식장에서 공개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델하우스에서도 공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250쇼 같은 방송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우 주목도가 높아서 이 중간 광고를 지상파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지상파에서도 중간 광고를 봐야 되는 상황이 곧 도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근데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쵸.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광고가 나오니까. 세상에 지상파가 광고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런 중간 광고를 광고 프로그램 이름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게. 기업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아니 사실 지상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셔츠에 마크 있는 것도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려요. 이게 테이프로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가리고 막 그러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상파는 이제 허용된 광고만 할 수 있었거든요. 7개 분야에 대한 광고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몇 개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본다라고 하고 예. 물론 이제 술 담배 광고를 뭐 지상파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광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 예능 편성 비율도 최대 50%에서 60%까지 허용해 주기로. 우리 심요셉님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예전에 오비 그랜드 쇼도 있었어요. 진짜. 오비 그랜드 쇼. 예. 프로그램 방송이 생기네.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지상파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개별로 광고 유출할 수 없고 이제 미디어랩이라는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통위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 YG 킴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조만간 기업 총수들 트로트 부르는 프로도 나올 듯. 근데 저는 그 모델을 봤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주말에 토요일에 TV를 좀 돌리다가 저희 집이 드디어 이제 케이블을 달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가 절대 케이블을 안 달았다가 드디어 달았어요. 달았는데 그 누굽니까? 백종원 아저씨 나오시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가 강릉에 갔는데 양밀이라고 물고기가 있어요. 네, 양미리. 네. 꽁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건데 아. 그거하고 감자가 못생긴 감자. 네네. 이게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뭐 아주 뭐 오케이 하면서 이게 잘 안 팔리면 내가 다 먹든가 하지. 이런 그 호탕한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줬는데 뭐 나는 그렇게 선행을 하셨으니 뭐 그 의도에 어떻건 간에 참 고마운 일이다 네.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또 SBS가 뉴스에다가 백종원 씨가 나왔던 방송이 그 SBS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SBS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재벌 회장의 이런 어떤 미담으로 개오바죠. 개오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그 보도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요? 기성 언론들이. 아니 뭐 SBS 그 방송 뉴스가 가장 파급력이 크니까 대표로 SBS 얘기하자면은 네. 그거는 돈을 갖추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나도 네. 그만한 돈이 있으면은 나도 당연히 합니다. 감자 사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미화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고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거는. 아니 정영진 부회장이나 그 백종원 아저씨의 그 행동은 참 너무 보기 좋고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뉴스에 나와가지고 재벌 회장이 멋지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좀 보폭을 넓히는 것 같긴 해요. 정영진 부회장이 SK 와이번스 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야구단. 네. 그러면은 SSK 와이번스입니까? SSG. 그러니까 쓱쓱. 네. 제가 이 국문없는 기자 들어오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영진 부회장이 굉장히 보폭을 넓힌다 지금.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와중에 이기냥 1진실 저 넘어라는 분께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럼 코코메디 광고도 보는 건가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계속 말을 좀 이어가면 이 한마디로 지상파 소원 수리를 다 해준 거예요, 거의. 다 해준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전략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왜 지상파들의 돈을 벌게 해줘야 하냐라는 얘기가 빠져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편들이 또 매우 자극적인 지금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OTT,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도 자극적인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극적인 방송 안 돼 뭐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상파는 뭐랄까요? 하여튼 이 자극의 홍수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도 조명을 해야 되고 뭐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좀 공공성을 주요 가치로 놓고 움직여야 하는 게 이제 지상파인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지상파들의 돈을 더 잘 벌게 해주는 방안들이지 이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키워나갈 것인가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선수들이 지금 뭐 특혜로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성을 갖춘 지상파 방송은 뭐 글러브 하나 안 채우고 그냥 링에 올리다 보니까 뭐 이제 지상파에게도 이제 글러브를 끼워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올라간 선수가 이제 나쁜 선수랑 싸우는 착한 선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나쁜 선수로 그냥 올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 최대 비율을 10% 늘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돈이 안 되는 교양에서 10%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교양이나 뭐 이런 그 공공성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이언츠 펭수님이 코코메디배 2022 프로야구
아하. 코미디 대 2022 프로야구. 2022 코코메디 프로야구. 네. 그래. 이 선수들이 이렇게 방송이 그렇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방망이 모양이 그 코코메디 덮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코메디가 그만큼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방안을 딱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편에서 그냥 난리를 쳐도 뭐 족족 재승인해주고 뭐 통과시켜주고 이제 지상파 방송도 다 풀어주고 그럴 거면은 방통위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차라리 뭐 기구를 그냥 없애고 그냥 완전 시장주의로 가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서 이제 자기들이 뭐 규제기구라고 있는 부분 다 잡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방송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물론 이제 지상파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큐멘터리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물론 그쵸. 이제 공익적인 프로그램도 할 텐데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TV조선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상파들도 먼저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좀 이런 방안이라도 좀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